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업 이후에. 자, 한번 교재를 보시죠. 자, 이 민요가 이게 상당히 뭐 할 이야기가 많아요. 이게 할 이야기들이 많아서, 잘 보십시오. 자, 일단 음속을 좀 하고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아까 이어서 이제 294쪽이죠? 294쪽을 좀 보시죠. 자, 294쪽에 나오는 이제, 어, 버선 신고 왔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설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을 좀 보도록 하죠. 자, 거기 선창 여봐라 장금아 내 돈 성냥 내어놔라 그랬죠? 눈썹을 빼어도 붓대전에서 팔아도 너 돈 성냥 갚아주마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일종의 잠금 타령이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환창에서는 선창자가 가사 선택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이제 여기서 어떤 게 잘 나오냐면 다음 중 이렇게 나와요. 한번 써보세요. 교환창, 건우창, 이 차이점 이런 것들을 잘 물어볼 수 있어요 시험에.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것들의 구별을 좀 잘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교환창과 이 선우창의 구별을 좀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환창에서는 선창자가 가사 선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맞냐 틀리냐 이렇게 나온다고. 이해가시죠? 그런 식으로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그러니까 후창자가 받지 못하는 가사는 부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환창에서는 가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선우창에서는 뭐 캐지나 칭칭나네 같은 경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선창자가 여러 사람일 때는 더욱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 그렇기에 교환창에서는 즉흥적인 창작 힘들고 일정한 내용과 순서의 전례적인 가사를 부르게 된다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독창은 쉽죠. 혼자 부르는 거니까 독창은 혼자서 부르고 재창은 여러 사람이 같이 불러요. 아까 이 재창은 떼창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선우창으로 나누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독창은 거기도 밑줄 세요. 어느 것이나 재창으로 부를 수 있다라는 거. 독창은 재창으로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아리랑 신고산 타령처럼 독창 민요이지만 후렴이 있는 것들도 있다. 후렴도 혼자 부르면 독창이지만 선우창으로 부를 수 있죠. 그렇죠? 이 아리랑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아리랑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 뭡니까?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이런 노래도 있고 그렇죠? 그 독도 노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쾌지나 칭칭나네 오돌독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고요. 어,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여기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요에 나타난 민중의식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민요는 민중의식이 있다는 거죠. 거기 295쪽을 펴보세요. 그래서 이 민요는 일하면서 사는 즐거움이 나타나 있죠. 즐거움, 일의 터전, 대상, 자연. 그래서 민요에서 거기 세 번째 줄에 밑줄 써요. 민요에서 자연은 생산의 가능성을 내포하기 여기 내포하고 있기에 하기 있기에가 아니라 거기 혹시 기로 써져 있으면 고로 고쳐 주세요. 하고 있기에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해녀의 바다는 유람객은 접근할 수 없는 숨가쁜 즐거움. 너른 바당 앞을 이게 이제 제주도 말이라서 여러분이 제주도 출신이 아니시면 뭔 소린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우리말로 돼 있어요. 너른 바다 앞을 지어 한 길 두 길 들어가니 홍합대 앞 삐죽삐죽 미역기가 너울너울 넘겨보세요. 미역에만 정신 들어 미역만 하다 보니 숨 막히는 줄 모르겠구나. 그러니까 이 미역이라는 게 우리가 먹는 미역도 있고 그 물에서 물놀이 하는 미역도 있죠. 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노동의 즐거움은 공동 노동일 때 커진다. 여러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서 떠들썩하게 같이 일하고 때로는 농악까지 울리는 불의 공동 노동은 노동이면서 축전이다. 먼데 사람 듣기 좋게 가차온 사람 보기 좋게 가까운 사람이란 뜻이죠. 가차오는 전라도 말로 이제 가찹다 이런 말 쓰잖아요. 북잡고 장단을 심어나 보세. 그래서 이 노동의 결과가 생산으로 나타나는 것은 언제나 경험하는 바이지만 늘 새로운 감동을 주기 때문에 노래로 표현된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생산의 과정을 묘사한 노래가 세밀한 관찰을 장기로 삼는 부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그러니까 아녀자 부자예요.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왜 부가 이렇게 쓰냐면 여자 여자에다가 이게 이제 쓴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청소한다는 뜻의 의미인데 글자가
그런 의미가 합해진 말인데 결국 이 청소한다는 것은 뭐냐면 신전을 청소한다는 거예요. 신전. 그냥 집을 청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인은 신전을 청소하는 여인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여튼 뭐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부요가 흔한데 그 한 예로 다음과 같은 메밀 노래가 있다. 메밀을 심어 메밀이 자라서 이제 거두고 타작하고 뭐 이런 노래죠. 교술 가르치는 거라고 그랬죠. 배틀 노래 같다. 뭐 이런 거고 밑에 그 노래는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노동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특히 많은데 소비만으로 살아가는 양반과 다르다. 양반 생활은 인간관계에서만 특히 지배와 피지배 관계에서만 영위되고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없다면 양반은 존재할 수 없다. 이런 말 나옵니다. 자, 오른쪽 297쪽. 그래서 양반들은 군신유,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다. 남녀 칠세 부동석. 칠세가 되면 같이 앉지 않는다는 거. 요즘 뭐 자동석으로 바뀌었지만 수많은 조항으로 된 율법을 제정했죠. 민요를 통해 명백히 나타나는 바로는 민중은 이러한 도덕률에 구애되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하죠. 모내기 노래는 연가, 사랑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남자들과 여자들이 같이 일하면서 연가를 일행씩 주고받는다. 유교 도덕률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모시야 적삼, 시적삼의 분통 같은 뭐 이렇게 나왔죠. 이게 이제 보면 상당히 성적인 노래들이 많아요.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 민요에 나오는 민중은 현실주의자다. 초자연적인 세계나 초자연적 질서의 배경을 둔 운명론 같은 것이 민요에는 보이지 않는다. 거기다 비틀세요. 운명론이 민요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민중생활은 괴롭고 민요는 괴로움의 노래다. 그래서 그 밑에도 이제 모내기 있죠. 산같이도 지심론을 불같이도 더운 날에 땀을 흘려 열심히 김을 매는 우리 농부 뭐 이렇게 갖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성에게는 시집살이의 괴로움, 남존 여비, 그렇죠? 라는 유교적이고 봉건적 도덕률이 시집살이라는 이름으로 구속한다. 넘겨보죠. 시부모의 학대, 남편의 배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게 영천군에서 조동일 체록 나왔죠. 시집 가든 지 사흘 만에 후망자리 둘러가서 뭐 밤매러 간다 뭐 나와요. 밑에 나오는 이야기. 그래서 남편의 배신으로 인한 불행을 나타내는 노래들도 이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머슴들아 머슴들아 전신묵을 집에 가자 뭐 이렇게 나오죠. 쪼바리 같은 시어머님 이렇게 나오죠. 표현이 참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또 이제 노래가 하나 쭉 나오죠. 울도 담도 없느냐 집에 시집을 3년 살고 나니 시어머님 하신 말씀 아가야 아가야 진주난군 오실란지 진주난강에 빨래질 가라. 진주난강에 빨래질 가니 주죽주죽 빨래질하니 뭐 소리가 나서 봤죠? 그러니까 구름 같은 말을 타고 우산 같은 갓을 쓰고 기생첩을 앞세우고 본체만체 지나가죠. 검은 빨래는 검게나 씻고 흰 빨래는 희게 씻게 집이라고 돌아오니 시어머님 하신 말씀 아가야 진주난군 오셨단다 진주난군 오셨단다 어서 방으로 들어가라. 씻은 빨래 털어내며 줄에다 털썩 걸쳐놓고 뒷방으로 들어가니 12가지 안주 놓고 기생첩을 옆에다 끼고 노랫가락을 하는구나. 하도 기가 막혀 뒷방으로 가서 9가지 약을 먹고 명지수건 넉자에 목을 메어 죽었구나. 본처 난군이 이 말씀 듣고 보선발로 뛰어나와 본처 애정은 3년 후 후처 애정 석 달이라 승퉁망퉁 글 하더란다. 이런 괴로움을 이렇게 참고 견디기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괴로움을 노래로 표현하는 거 한거의 의도.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필기를 하자면 시련 속에서도 비장미는 좀 한자로 쓰면요. 이게 슬플 비자인데 씩씩할 장자입니다. 아름다울 미자. 슬프지만 그 중에 씩씩하다. 이거 플러스 골개미. 골개미는 여러 번 이야기했죠. 골개미 뭐라고 써요? 해악 플러스 풍자. 자, 이걸 통해서 뭘 나타내? 즐거움을 통해 함께 넘어서는 방식이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99쪽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 특히 서사민요는 이 점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다. 슬픔을 노래하면서 자, 이제 아까 좀 필기한 거예요. 거기다 밑줄 주세요. 서사민요는부터 성립된다까지.
슬픔을 노래하면서 슬픔에 침잠하지 않고 골기가 슬픔을 차단함으로써 비판적인 입장이 성립된다. 서사시는 대부분 고난 해결의 시도, 좌절 해결이다. 그래서 어떠한 좌절을 무릅쓰고라도 고난을 해결하자는 의지를 보여준다. 쪼바리 같은 시어머님 쪼불새가 기나움에 것도 슬픔을 공격으로 전환시키는 풍자지만 고난을 극복하자는 민중의 비판 정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꺼봐 두꺼봐 너 등어리가 왜 그렇노 전라감사 살적에 기생첩을 많이 해서 창이 올라 그렇다. 이런 것들. 또 한편으로 유흥적이고 태폐적 정서를 노래한 민요도 비기능요 중에는 흔하다. 비기능요 중에 노랫가락, 창부타령, 원래 술집에 술 마시면서 부른 노래, 노동하는 생활이 아니라 불건전한 생활이다. 노세 젊어노라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무시비롱. 그러니까 열을 붉은 꽃이 없다는 뜻이에요. 화무시비롱이라는 게 꽃은 없다. 11. 흥이죠. 열을 붉은 꽃이 없다는 뜻이에요. 달로 차면 기운다는 거죠. 인생 일장춘몽 아니 놀고 못하겠느냐. 노랫가락은 오래된 민요가 아니고 일제하에서 유행됐고 일제화의 허탈감 때문에 대표적인 노래가 유행했다. 더욱이 허탈감이 나 넘겨보세요. 이런 퇴폐성 같은 것들을 상품화해서 레코드 제작 기업이 이러한 노래를 퍼뜨렸고 농민을 비롯한 전통적인 민중이 아니라 농촌을 왕래하는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시대의 변화를 이어졌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그 민중 음악이 시대를 비판하고 일제 한가하는 노래. 그래서 대표적인 신민요가 바로 이제 아리랑이라는 거예요. 아리랑. 아리랑이라는 게 신아리랑이 있어요. 여기 나오죠? 맑게나 하면 재판소 가고 읽게나 하면 공동산 가고 악게나 나오면 뭐하고 뭐 쭉 나오죠? 부역을 가고 주먹 쥐고 막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침략으로 강요된 민족의 고난을 날카롭고 선명하게 대변하고 있다. 민중은 일제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받기에 그러면서도 굴복하지 않는 항거의 전통을 지니고 있다. 맞죠? 그래서 현대시는 접근하기 어렵다. 새로운 시대를 비판적으로 반영하고 항일의 주체를 선명하게 표현하는 데서 민요가 가장 적극적이다. 이러한 창조가 그렇게 활발하게 나타나진 않았고 설화에서는 가명극은 이제 봉건사의 모순을 해결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가 태폐가 있고 유흥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현대 사실을 비판하고 풍자한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 중에서 이제 계속 앞에 299쪽에 노래가 나왔죠. 영양군에서 조동일 체록이라고 써진 거 이게 바로 시집살이 노래죠. 이 시집살 노래고 이거는 여성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한다. 이게 시집살이 노래죠. 뭐 고추 당초 맵다고 한들 시집살이보다 덜 쏘냐. 또 김어거리 3년, 장님 3년, 뭐 벙어리 3년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상당히 힘들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 민요는 이 생산을 하는 거죠. 어떤 것을. 근데 거기 속에 유의가 있고 필기 하세요. 그다음에 여기 또 사랑 노래가 있고 또 여기에 통과 의례가 있고 또 여기에 신앙이 있고. 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이 민요라고 하는 것에 포함이 돼서 민요를 발전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좀 하려고 했더니 의외로 이게 할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판소리는 좀 다음 시간에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판소리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우선 제가 민요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 나머지 시간은 이제 거기 올려놓은 거 있죠. 그 시창장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그 아까 저기 올려놓으신 걸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과제가 기말 과제가 나이 덕에 새는 날아가고 교재 9쪽 이수명의 사과, 그다음에 세잔의 사과 그림 이야기, 구상의 시법과 시법 이걸 읽고 세 시인과 한 화가가 사과를 그린 방법을 비교해서 설명하시오. 인용은 분량에 포함하지 않고
A4 한 장에서 두 장으로 작성.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그 교재 내용을 여러분이 인용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교재를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의 생각으로 어떤 글을 좀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그 시창장롱 교재 한번 가지고 오셨죠? 한번 보세요. 시창장롱 교재를 보시면 거기 이제 9페이지에 이제 나이덕의 새는 날아가고라는 시가 있죠. 그러니까 이 시는 상실감과 고통을 제가 전에 수업할 때 그랬죠. 그 평범하고 일상적인 경험의 순간으로부터 건져 올려서 차분하게 질문을 던져요. 지금 이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시창장론에. 그러니까 어떤 차분한 질문을 던져 올리고 또 어떤 구체적인 감각을 풀어가죠. 시적 감흥 이런 걸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10페이지의 그 아랫부분하고 11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의도는 뭐냐면 여기 있는 내용을 인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여러 번 읽으신 다음에 여러분의 뭡니까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사과를 그리는 방법을 그 세 시인이 어떤 식으로 보통 사람은 사과를 그릴 때뭐 사과는 빨갛다, 사과는 맛있다, 뭐 뭐랄까요? 뭐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전혀 여기서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죠. 10페이지에 보면 저녁에 사과를 깎는 게 특별한 사건이 아니지만 접시 위에 깎인 사과를 마주해서 두근거림을 느끼는 감각. 그렇죠? 붉으면 사과의 색이 아니라 두근거림. 우리가 두근거리면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그런 거. 둥근 모양은 사과의 것만이 아니라 식탁과 접시의 말없음과 닮아 있다. 새가 물고 달아나는 심장은 사과나 접시의 것일까 묻지만 접시 위에 사과를 바라보는 나의 것이다. 심장을 잃어버린 것들의 두근거림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것은 내가 겪은 상실의 고통, 둘레로 퍼지는 침묵의 빛, 가로처럼 입을 벌린 접시에 대한 서술, 창밖의 고요와는 다르게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다섯째 줄에 11쪽에 아무렇지도 않게 사과를 깎아서 한쪽 씹어 삼키는 평범한 일상에는 아픔과 상처가 내재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사과를 통해서 그 나의 어떤 번민, 고뇌 이런 것들이 드러났다는 걸 지금 나이덕 시인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읽어보시면. 그런데 포커스 그리고 상실과 고통을 일상 속에서 이제 그 쭉 설명을 한 거기 그 11쪽의 밑에서 셋째 줄에 밑줄 좀 치세요. 안 쳐져 있으면 이 시는 상실감과 고통을 평범하고 일상적 경험의 순간으로부터 건져 올려 차분하게 질문을 던지고 구체적인 감각으로 풀어간다. 시적 감각을 불러일으킨다. 이것이 되겠고요. 이수명의 사과가 그 뒤에 바로 나와요. 그 11쪽 아랫부분에 이제 사과는 포장되지 않는다. 상자는 열려 있다. 상자 속에 사과들도 열려 있다. 내가 사과를 가로질러 갈 때 사과는 열매를 지속한다. 보이지 않는 한쪽 수갑을 지속한다. 저절로 부서지는 기계가 될 때까지 사과는 사과를 사용한다. 사과는 발전시킨다. 죽은 사과들이 몸으로 오그리고 있는 것을 바라본다. 두 팔이 휘어진다. 사과를 먹는다. 먹은 후 껍질 깎는다. 칼로 자른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과를 모티프로 해서 이렇게 썼는데 사과에 대한 탐구를 이렇게 보여준다고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12쪽에 그 다섯째 줄에 지속한다, 사용한다, 발전시킨다. 서술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과일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가 과일하면 뭐 빨갛다, 뭐 맛있다 이런 형용사를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그 뭡니까 서술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렇죠? 사과를 본다 대신에 가로지른다. 먹은 후 껍질 깎는다라고 선후관계를 역전시킨 것도 보통 껍질을 깎고 먹잖아요. 거리가 있다. 일상적인 합법으로 내용을 그러니까 이게 낯설게 하기라고도 볼 수 있죠. 잘 포장된 사과 상자가 있고 그 안에 든 사과를 꺼내 들었다. 빛깔과 향이 좋고 싱싱한 사과를 한참 바라보았다. 그렇게 물끄러미 보다가 칼로 보기 좋게 깎아 먹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뭐랄까 낯선 서술 거기 밑줄 쳐져 있죠. 13페이지의 네 번째 줄에 연결 전후관계 역전을 통해서 새로운 사과와 만날 수 있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싱싱한 사과를 먹는 것은 에너지를 얻는 일.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이제 쓴 시가 이 두 번째 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이수명 시인의 그런 그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도 이제
그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잔의 사과 그림 이야기, 이게 이제 27쪽으로 한번 펴보세요, 교재. 27쪽에도 보면, 27쪽 있죠. 거기 27쪽에도 보면 세잔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거기 어, 중간 정도 한 7줄 정도 내려오면 세잔은 그래서 일찍이 사과에 실제 이르기 위해 먼저 자신의 머릿속에 저장된 기억과 엄청난 전투를 벌여야 했다. 사과의 상징을 지우고 선배들의 표현 방식을 지우면서 기존에 알고 있던 사과의 형태와 색채까지 지워야 나만의 사과를 그릴 수 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아니라 아는 만큼 보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또 설명을 하고 있죠. 사과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뭡니까? 세 시인 일꽃과 한 화가가 지금 여기 보면 나이덕, 이수명,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구상, 구상의 시법이 이제 79쪽이네. 79쪽을 보시면 교재 79쪽을 보세요. 구상의 시법이 나오고 이것도 사과 이야기잖아요. 여기 보시면 78, 79. 사과를 그리다 보면 배가 되고 배를 그리다 보면 사과가 된다. 짓궂은 생각에서 사과를 그리려고 배를 그렸더니 목과가 되었다. 외양도 이렇듯 어긋났는데 사과와 배의 속살이나 그 맛은 어림도 없다. 그 언제나 사과가 사과로 그려지고 배가 배로 그려지고 그 사과와 배의 속살과 맛을 나타내 볼 수가 있을까? 나의 눈과 손에 신령한 힘이 깃들고 내려서 실제의 안팎을 그대로 그려낼 그날은 언제일까? 그러니까 지금 사과를 가지고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말문이 막히는 경험, 재현을 시도해보지만 형상화된 작품에서 언어의 뼈만 만져진다. 재현이 불가능하다. 이게 나왔죠. 그리고 앞시는 시작, 시를 짓는 걸 시작이라는 게 곤혹과 매혹, 시편 형성되는 과정을 사과를 통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서는 의도했던 대상을 그리려고 하지만 뜻밖의 대상이 그려지는 거. 우리도 그잖아. 시 쓰기 할 때 이거에 대해서 시를 쓰려고 했는데 다른 게 쓰여져. 이 곤혹이 성동적서, 동쪽을 깨서 그 뭡니까 움직이면 움직이 놓고 이제 성동 소리를 내고 서쪽에서 공격한다. 이 성동격서 아닙니까? 이연에서 확인하듯 엉뚱한 결과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3년 사회는 왜곡에 대한 절망 이런 것들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뭐 부재하는 실제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과를 통해서 시인이 시를 쓰거나 그러면서 실패하는 과정을 이 사과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비유한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고를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시인과 한 화가가 사과를 그리는 방법을 비교해서 설명하시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인용은 분량에 포함되지 않고 A4 용지 한두 장으로 작성하라는 겁니다. 이게 설명을 해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금 그 밑에 있는 설명들을 여러분 토대로 해서 그대로 옮겨 쓰지는 마시고요. 여러분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이해하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써봐라. 이런 내용이 1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 2번은 사과를 또는 사과를 그리는 방법이라는 테마 주제로 한 편의 자작시를 완성을 하시오. 이게 15점이에요. 그러니까 사과를 그리는 방법이라는 걸로 자작시 완성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이걸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걸 잘 사과를 가지고 이제 시를 쓴다는데 보통 이야기 있잖아요. 사과하면 맛있다, 빨갛다, 뭐 사과를 통해서 뭐 사랑을 느낀다, 뭐 친절함을 느낀다 이런 걸 쓰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 식의 사과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사과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뭐랄까요? 낯설게 하기랄까 일종의 이런 걸 도입해서 글 쓰라는 소리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과를 쓰는 게 아니라 영어로 디퍼밀리어라이제이션이잖아요. 이 낯설게 하기를 이제 많이 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편 자작시. 이게 15점이네 이게 여기까지가 15점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위에 설명하는 게 15점. 그다음에 교재 5장 태고와 재배치를 참조해서 2번에서 이제 쓴 자작시를 태고하라는 거예요. 그 2번에서 지금 자작시 썼잖아요. 태고를 하라. 태고한 작품을 제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를 썼잖아요. 그럼 먼저 쓴 시가 하나 있을 거 아닙니까? 먼저 쓴 시. 이거를 태고해서 쓴 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건 쓰다 보면 태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과정으로 태고했는지 설명하시오. 이게 또 배점이 20점이네요. 그러니까 자작시 인용은 포함되지 않고 A4 용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를 이렇게 이제 막 쓰다 보면 태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여러분이 먼저 쓰는 게 가장 중요하고 사과에 대한 시를 먼저 쓰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태고를 하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과에 대한 시는 절대로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디퍼밀리어라이제이션 이걸 가지고 쓰는데 그러니까 사과라는 걸 통해서 어, 뭐랄까 좀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사과라는 게 먹는 사과도 있지만 사과한다. apologize 이런 또 사과도 있잖아요. 이 사과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또 사과를 쓸 수 있고 여러분이 하여튼 사과를 먹기만 하는 이런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대개 사과가 있으시면 한번 잘 사과를 보시고요. 이 사과를 하루 이틀 이렇게 계속 연구를 하셔야 돼요. 이 시간, 이 과제가 좀 어렵긴 한데 여러분이 좀 기본적인 걸 좀 아시면 그러니까 이 사과를 낯설게 하기 기법으로 내가 좀 더 새롭게 한번 이 사과에 대해서 써보겠다라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이 사과에 대한 뭡니까 시를 이렇게 써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관점에서 그런 쓰는 그 사과 이런 걸로는 여러분이 쓰시면 이게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이 세 편의 작품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나이덕의 시와 이수명의 시와 구상의 시를 한 10번 정도씩 보세요. 10번 최소한 여러 번, 10번 정도 읽어보시고 이 시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의 관점으로 이렇게 메모를 좀 하세요. 이 시는 어떤 교수님, 관점에서 예예 말씀하세요. 저 사과에 대해서 두 편을 썼는데요. 예. 요거 좀 읽어드려도 될까요? 저 끝나고. 아, 저 아니, 그러니까, 예, 제가 좀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하세요. 일단, 요, 좀 아직 예, 안 끝났어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어쨌든, 요 작품을 쓰시고, 그렇게 쓰는데, 이 사과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좀 더,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동생이 먹고 있는 사과가 먹고 싶어서, 침이 꼴깍 해가지고, 아빠 오시네 하고 한 입,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 오시네 하고 한 입, 이런 것들,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 사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뉴턴이 중력의 법칙 이런 걸 발견했잖아요. 그렇죠? 사과가 떨어지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기발하게 쓰라는 소리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스토리시처럼 사과를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사과를 통해서 좀 더 낯설게 하기 기법 또는 일상으로 보지 못하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을 좀 뭐랄까요? 제가 볼 때는 이해하시면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예, 일단 한번 말씀하신 거 한번 예, 읽어보셔요. 예, 한번 예. 읽어보셔요. 아니, 이것을 예, 제가 큰 강진이 그 유해지거든요. 그 예, 옛날 그렇죠. 다니고. 예. 화산 그 정약용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척척산골 예, 거기서 부산에서 살다가 이제 내려오면은 그 장면을 그린 거예요, 여기다가 예, 압축시켜서. 예, 아, 이렇게 간단하게 쓰려고 요점만 가려서 썼는데 예, 이제 저 교수님한테 이것을 좀 우세스럽지만은 조금 두 편을 썼는데 네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사과의 전설 김영자 내 고향 뒷동산 그대로 그냥 묘사를 했어요. 바로 그 밑에가 사과나무가 있으니까 내 예, 고향 뒷동산 언덕 밑에 비스듬한 사과나무 수천 수만 가지 과일 중에 어떤가는 과일일세 어느 데 딸이든가 연지곤지 찍고 사과처럼 빨갛게 고개 숙은 새아치 학교 갔다 오는 길에 허기를 달래려고 너 한 입 나 한 입 사각사각 씹으면서 웃음꽃 피어가며 벌써 집에 다 왔구나 빨리도 왔네 그려 배고프니까 오리를 예, 다녀야 되니까 또 예, 돌배 같은 거 독사가 그 비스듬한 후기 내가 묘사를 해놨어요.
네. 이거 먹으면서 오니까 맛있어갖고 배가 고파서 벌써 집에 다 왔구나. 빨리도 왔네, 그려. 어느 고운 자재인가 인물 좋고 풍채 좋아. 불띠붉은 그것이 이제 사과를 묘사하는 거예요. 불띠붉은 도포자락 하늘 안을 걸쳐 있고 걸어가는 뒷모습이 나비같이 춤을 추네. 우물가에 안악내들 휘둥그레지면서 입을 대고 소근소근 어쩔 줄 몰라 하며 누구네 집 아들인가 건너 마을 도령인가 김진사의 손자인가 이렇게 해서 2003년 4월 6일 하나 썼고요. 이제 이것도 약간 내가 또 비틀어서 조금 더 손질하자면 또 이것이 있어요. 이거는 빨간 사과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빨간 사과 제목이 빨간 사과 김영자 구름도 무심히 흘러가고 바람도 비켜가는 첩첩산골 언덕 밑에 비스듬한 사과나무 수천 수만 가지 과일 중에 으뜸가는 과일일세 장난쟁이 아이들 학교 갔다 오는 길에 허기를 달래려고 너 한 입 나 한 입 사각사각 비우면서 가마 타고 시집가는 건너마을 새아씨가 연지곤지 찍고 사과같이 예쁘구나. 어느 데 도령일까 붉고 붉은 그것도 이제 사과를 묘사하는 거예요. 붉고 붉은 도포자락 바람에 휘날리니 걸어가는 뒷모습을 꽃본 듯이 바라보네. 빨래하는 아낙네들 휘둥그레지면서 옆동네 총각인가? 이쁜이네 오빠인가? 누구 집의 손자일까? 입을 대고 속닥속닥. 2003년 3월 25일 6시 5분에 내가 썼어요. 예, 아니, 잘 쓰셨는데, 여기서 예, 지금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금 보면 이 사과를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관점으로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먹거나 이런 걸 쓰는 것보다는 이 사과를 통해서 어떤 시 작법, 시를 쓰는 어떤 작법이라든가 이런 이제 이거 시는 잘 쓰셨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거를 사과를 그리는 어떤 방법을 쓰는데 너무 일상적이지 않은 약간 낯설게 하기 기법으로 쓰라는 게 좀 초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 사과에 대한 묘사보다는 뒤에 도포자락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건 되게 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쓰시고 그 앞부분에 나오는 사과의 어떤 묘사라든가 이런 건 좀 빼시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하게 더 교수님 이거 말이죠. 예. 붉고 도포자락 바람에 휘날리니 예, 그렇죠. 걸어가는 예, 뒷모습을 이제 한 그런 듯이 바라보네. 뒷부분은 좋은데, 그 앞에 뭐 사과, 내 고향의 뭐 사과가 어떻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걸 통해서 어떤 시작법을 하는 다른 관점에서 내 어떤 마음을 사과에다 빗댄다든가, 그런 걸 좀 음, 쓰라는 게 지금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더 음, 염두에 두시고 쓰신 다음에, 이제 그걸 좀 지나서, 이제 아직 기말고사가 있으니까, 내가 이걸 좀 더 어떻게 고치는지를 쓰신 다음에 그거를 이제 태고하는 이런 방법으로 아마 쓰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러니까 잘 쓰셨어요. 잘 쓰셨는데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그 사과를 아까 말씀드린 1차적으로 맛있다, 빨갛다, 뭡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음, 것들을 다 빼고 지금 아까 그 사과를 통해서 뭐 누구 뭐 정약용을 비유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아주 좋아요. 아이디어가 좋으신데 그 앞부분을 음, 그럼 좀 생략을 하시고 뒷부분을 좀 더 살을 좀 붙이셔서 쓰시면 좋을 것 음. 같습니다. 제가 볼 아, 예. 예, 예. 그래서 내가 이해가시죠? 이해 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시작법이 시작법의 문제고 지금 보시면 사과를 뭐 빨갛다, 맛있다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이 세 시는 전부 다. 그러니까 어떤 음, 시작법을 통해서 근데 아까 정말 그 도포자락 그 부분은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과하고 연결을 좀 이렇게 직접적이지 않게 이렇게 연결시켜서 쓰시면 아주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해가십니까? 교수님 저는 왜 사과자를 많이 넣으려다가 네. 요거 인자네가 이거를 본데 한 구절을 한 단어를 두 번, 세 번 쓰면 조금 그것이 그렇죠. 아니, 어르신들이 그렇죠. 두 번, 세 번 쓰면 떨어진다고. 안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어, 여기서 포인트는 사과라는 그 어떤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뭐 사과를, 란 단어를 안 쓸 수는 없는데, 사과를 직접적으로 쓰기보다는 조금 이제 음. 다른 관점에서,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말씀이.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한번 좀 더, 그러니까 그 비유하신 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 사과를 쓰실 때 좀 더 다른 관점으로 한번 그 비유하는 쪽을 좀 더 이거 살리시고, 저거 손질하면 되겠네요. 5개 예, 톱은.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예. 시간이 뭐, 3교시도 뭐 몇 분 안 남았네. 4분밖에 안 남았네. 뭐, 간단히 이야기하겠, 여기 지금 뭐, 여러분 좀 더 질문하실 게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면 한 번 더 제가 좀 초대를 좀 하고요. 이 사과, 여기 그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 좀 질문하실 게 조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하여튼 해보죠. 배영두 대표님 한번 질문이나 뭐, 좀 이야기하셔요. 뭐 항상 뭐 많이 알아야 질문도 많은데 사실 이제 뭐 거의 이제 뭐 처음 접하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예, 사실 이제 내용 듣기도 사실 바쁜데 참 뭐 옛날에 시골에서 뭐 저 상현아가기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 노래가락 하고 그랬던 거 기억이 나는데 예, 그때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문학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제일 좀 낯설은 단어가 앵맹인데 예. 그 시골에서 이제 연날리기 하다가 정월 보름 되면은 앵맥이라 그래가지고 저 연을 날려버리거든요. 그렇죠. 뭐 애들 이, 망이는 거 맞아요. 예, 예. 그래서 그 당시는 앵맥이가 그냥 한 단어로만 생각하고 이게 무슨 말이야, 앵맥이. 근데 지금 봤더니 액을 뭐 이제 이렇게 음, 뭐 다스린다 뭐 그런 의미 같은데 예, 그렇죠. 예, 그 당시는 그냥 들었던 단어 그대로 앵맥이 했었는데 참 새삼스럽게 여기서 앵맥이가 나오는 거 보면서 그냥 그때가 뭐 해상이 되기도 하고 어쨌든 새로운 걸 이렇게 많이 알게 되어서 너무도 좋고 아니, 말씀 그러니까 많이 하셨 그거는 이제 괜찮고, 제가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기말 대비해서 시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여러분 초대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다들 좀 어려워들 하시니까. 혹시 쓰셨어요, 대표님은 좀 뭐 시에 대해서 좀 쓰셨나요? 지금 아직 안 쓰셨죠, 사과에 대해서는. 그 아까 지금 이 시창작론에 대한 거 지금 질문 드린 거예요. 시창작론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거 없어요? 과제에 대해서 대표님? 저요. 예, 사실 저 교수님이 그렇게 이제 짚어 주시긴 하셨는데 예. 사실 거기서 줄거리를 뽑아낸다는 게 너무 난감한데 그렇죠. 난감하죠. 맞아요. 예. 어려운데. 근데 이제 예, 저 비교를 음, 그러니까 지금 나이덕 씨는 예, 이 사과를 새는 날아가라 예, 날아가고라는 제목에서 이제 이게 사과가 나오는데 예. 이 사과를 어떤 의미로 했는가 이걸 이제 우리를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찾아내야 되는데 이게 참 예, 어려운 근데 게, 예, 말씀하세요. 아무리 시를 읽어봐도 예. 이 사과를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참 찾기가 너무 어렵고 또 저 이수명 사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제 제가 좀 약간 팁을 좀 드리면 이게 예, 이제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거를 보려면 어렵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찾아보고 있으면 올려드리겠지만 이 나이명이나 이런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런 예, 분들에 대한 어떤 그 작품에 대해서 비평가들이 막 쓴 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인터넷이나 이런 걸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이 시만 이렇게 읽으시면 좀 힘들고요. 이 시를 통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그 관련된 사람들 설명이라든가 이런 걸 막 읽어보시면 좀 더 이제 읽다 보면 어떤 나의 생각이라든가 내 말로 정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그냥 당연히 읽으면 이게 상당히 어렵죠. 솔직히 저같이 이게 저도 뭐 박사지만 문학 박사지만 이게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창작능 교재가 무지 어려운 내용이다. 이게 거의 대학원 수준 책 같다. 제가 그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 내용 예. 상당히 좀 심오하고 예, 왜 이렇게 전 어렵게 써졌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 나이덕 시인의 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 비평가들이나 이런 말들도 아마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시면 나올 건데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쓸 수는 없고 그걸 좀 이렇게 그 뭐랄까 내 말로 이렇게 보시고 내 관점도 집어넣고 이제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예, 어, 예, 그렇죠. 시간이 거의 끝나긴 아니, 했는데 그러니까 많이 교수님, 끝나니까 제가 일단은 제가 요거 저기 10분 있다가 조금만 더 예, 저기 여러분 초대를 좀 해서 여러분 예. 궁금하신 게
다음 주는 또 금요일 휴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네.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10분 있다가 예, 봬요.